지금 한국 정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3,500억 달러를 90일 내에 투자하라. 미국 땅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이 체포됐습니다. 그중엔 현대차 기술자도 있었고 배터리 특허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불법 체류자로 의심된다.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상상도 못할 사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속 하루 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낸 문서 한 장.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90일 내에 투자하라.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다. 그리고 그날 한국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조지아주 서베너. 저는 서늘한 공기를 뚫고 낯선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사이렌 불빛, 그리고 어둠을 가르며 들려오는 무전기 소리. 당신이 존 밀러 기자 맞죠?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현지 경찰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사흘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제게 도착했죠. 서베너 산업단지 한국인 집단 체포 현장 포착. 발신인은 익명. 첨부된 좌표 하나,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 그들이 몰려옵니다. 바로 지금. 저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카메라 한 대, 노트북 한 대만 챙긴 채 차를 몰아 조지아 남단까지 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 앞에는 이미 대형 트럭 4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 선 수십 명의 IC 요원들이 줄지어 공장 건물 안에서 나오는 근로자들을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 불법 체류자인가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가자 요원 하나가 냉정하게 대답했죠. 불법 체류자입니다. 신원 확인 중이며 절차에 따라 송환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순 불법 체류자라면 이렇게 대규모 작전을 벌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현장엔 통역도 없었고 체포당한 이들의 손에는 한국 현대차 로고가 선명히 찍힌 작업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우린 여기 출장 온 기술팀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IC는 묵묵부답이었고 그 누구도 이들을 위한 공식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다큐가 아니라 국가 간 사건이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체포에 얼굴이 창백했고 주변엔 그들을 말릴 변호사도 통역사도 언론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뒤편에서 한 여성이 트럭 쪽으로 달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현수 씨, 나 여기 있어요. 당신 아무 잘못 없잖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혹은 무언가를 향한. 그날 오후 저는 이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뉴욕 본사에 송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장면은 한국 전국 뉴스에 긴급 보도로 송출되었죠. 다음 날 전 세계로 퍼져나간 뉴스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국 IC 한국 기술자 수백 명 새벽 체포. 현대차 기술팀 불법 체류자로 몰려 강제 송환 위기. 한국 사회는 곧장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 유튜브 모두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다. 한국인을 타깃으로 한 공격이다. 외교부는 뭐하나?
한국 외교부는 당일 저녁 성명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무난했습니다. 사실 확인 중이며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곧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사흘 뒤 제가 백악관 내부의 한 지인을 통해 입수한 한 문건이 그 모든 퍼즐을 맞춰주었습니다. 그 문서 제목은 바로 KUR-US 에커나믹 어저스트먼트 드래프트. 날짜는 체포 전날이었고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 90일 내 실행, 관세 해제 조건. 그리고 맨 아래, 단서 실패 시 기존 통상합의 전면 재검토. 저는 한동안 문서를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역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야. 한국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를 체포해 보여주고 다음 날엔 투자 요구서를 보내는 구조. 그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라. 아니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전 그냥 기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국가를 보고 그리고 정의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조지아의 그 새벽에 저는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눈으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에 떠밀려 무릎 꿇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향한 여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중 30%를 한 번에 쏟아붓는 투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박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이게 단순한 무역 협상일까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기자는 현장을 보죠. 전 데이터를 봅니다. 이게 협상이었으면 우리 국민을 새벽에 체포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향한 고요하지만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워싱턴에선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죠. 미 국무부는 언론에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법 집행이며 외교 문제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언론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조지아 현지. 저는 다시 체포된 근로자 중 한 명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현수. 현대차 배터리 신소재 연구팀 소속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지연 씨는 인터뷰 중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온 지 3달 됐어요. 정식 비자의 현대차 기술자 신분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날 트럭에 실려가고 나선 연락이 두절됐어요. 통역도 없었고 영사도 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도 법적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누군가를 겨냥한 타깃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현수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최근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차세대 배터리 신소재 관련 특허팀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기술, 사람, 협상, 압박.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민 단속? 아닙니다. 이건 기술 인력을 잡고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정밀하게 계산된 압박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3,500억 달러를 내고 협상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판에서 반격할 준비를 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한국의 결단이 만들어낼 이야기입니다. 30퀀스 한국의 반격이 시작되다. 그날 밤 서울 외교부 청사 12층. 회의실 불이 꺼진 뒤에도 한 명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서진. 그녀는 회의실 한쪽 모니터 앞에 앉아 미국 측이 보낸 원문 협약 초안을 천천히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수차례 반복하며 그녀는 몇 차례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국제통상국 서버에서 과거 한미 간 투자 협정 초안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교차 비교하는 도중 드디어 단 하나의 문장에 멈춰섰습니다. 총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중 70%는 미국 국채 매입 방식으로 이행될 것.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국채 매입? 그 말은 곧 한국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간접 자금 지원을 뜻했습니다. 실제로 투자되는 현금은 없고 실익은 미국에 돌아가는 구조. 이건 더 이상 협상이 아닌 사실상의 착취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직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청와대 비서동 상황실. 대통령은 박서진의 보고서를 읽고 난 뒤 조용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재정을 뒷받침하라는 거군요.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동맹이란 이름으로 대가 없는 헌신을 감내할 거라 믿고 있는 듯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대통령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죠. 한국도 생각이 있는 나라라는 걸. 그날 오후 청와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기존의 현금 투자 제안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지분 기반의 상호 투자 형식으로 전환. 둘째, 미국이 요구한 70% 국채 매입 대신 한미 공동기술개발 기금 조성으로 전환. 셋째, 미국 내 조지아 사건 관련 인권 침해 이슈를 국제 외교 무대에 부각시키는 병행 카드 발동. 특히 세 번째 카드가 핵심이었습니다. 외교부는 긴급히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계 기술자들의 부당 체포 및 통역 부재, 기본권 침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시작되었습니다.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사가 조지아 단속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유튜브와 SNS에서도 관련 영상이 재확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저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CNN 본사에 익스클루시브 리포트 더 섀도우 딜이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 제안했고 본사 측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큐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미국 전역에 송출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새벽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되던 한국인 기술자들, 눈물 흘리며 항의하는 가족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던진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돈을 내라. 아니면 국민을 희생해라. 미국 사회가 요동쳤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냈고 CNN 인터뷰에 응한 미 하원 의원 몇 명은 동맹국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식 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백악관에 해명을 요구했고 결국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 사건은 미 법무부의 독립적 판단이며 행정부는 외교적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한국 정부는 새롭게 구성한 투자안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연 돈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동맹을 만들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시퀀스 워싱턴의 흔들림. CNN 본사의 9층 스튜디오. 그곳에 앉아 방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저는 모니터에 비치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화면, 익숙한 조명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더 섀도 딜. 그 제목을 본 순간부터 제 심장은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죠. 리포트는 조지아 단속 현장의 실제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체포되는 기술자들, 절규하는 가족들, 그리고 트럭에 실려가는 그들의 얼굴. 화면은 이어서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미국 투자 요구서의 원문 일부를 비췄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90일 내에 미국에 투자할 것. 단, 투자 중 70%는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행. 그리고 마지막 컷,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이건 협상의 그림자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프로듀서가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좋은 리포트였어. 미국이 보기 불편하긴 하겠지만 말이지. 그날 밤부터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첫째로 움직인 건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ACLU,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 연대포럼이 성명을 내고 조지아 단속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미 의회 내부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앨런 셔먼 하원 의원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국민을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조지아 단속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발언 이후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도 조심스럽게 행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선을 넘었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애틀랜타 등지에서 스타프 더 트레이드 트랩이라는 구호 아래 집회와 성명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흔든 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수정 투자안이었습니다. 지분 투자기술 협력 공동기금 구성. 그 외에도 미국 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센터 설립 계획까지 포함된 이 안은 동맹국의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처음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현금 투자가 아닌 이상 협상은 어렵다. 하지만 여론이 반전을 맞이하자 그 태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CNN. 이번엔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미 국무부 고위 외교관 마이클 에버렛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지금 동맹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 대신 함께할 것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동맹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백악관 회의장에 직접 전달되었고 결국 미국 무역 대표 VUSTR는 수정 제안안을 검토하고 한미 양국 간 협의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순간 서울 청와대 상황실에선 고요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서진은 단 한마디만 남겼죠.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말은 언론에 의해 재인용되며 또다시 화제를 일으켰죠. 국격은 GDP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용기. 이제 한국은 외교의 피동형이 아니다. 그 후 세계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이번 대처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디언 코리어 스투드펌, 디플로머시 위드 스파인, 러만드 SOUL 리 CD 파즈, LNGOCIE COMME UNE PUISSANC. 서울은 굴복하지 않았다. 강대국처럼 협상했다. 더 스피걸 WENN, 더 클라인 SICHY 거트 GU KAUERN. 작은 나라가 무릎 꿇지 않을 때. 그리고 마침내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코리어 DIDNT 페이. They protected. 한국은 돈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지켰다. 이 문장은 곧 전 세계 언론의 대표 인용구가 되었고
한국 내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해시태그 WEPROTCTED, 해시태그 국민은 외교의 기준, 해시태그 돈보다 사람. 그 여우는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작은 나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할 땐 단호히 말할 줄 알고 위기 앞에서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의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맹은 조건이 아닙니다. 함께 걷기로 선택한 자의 이름입니다. 그 말과 함께 카메라는 천천히 공장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비추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여운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7시퀀스 그날의 선택, 그리고 울림. 서울 강남, 어느 조용한 토요일 오후.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한 권의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사람을 선택하다 박서진 회고록. 그녀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가장 첫 페이지의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날 자존심을 선택했다. 문장을 몇 번이나 되짚으며 그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모든 시작이었던 조지아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트럭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떠나가던 기술자들. 하얀 국기를 보며 흐느끼던 가족들. 하지만 지금 그들 중 대부분은 다시 미국 현지 공장에 복귀해 당당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 카드에는 한국기술사관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했던 조국의 약속, 그리고 지켜낸 신뢰의 상징이었죠. 그날의 사건은 외교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지만 그 여운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현수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그는 지금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 간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자님, 요즘 후배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날 겁나지 않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우리나라가 올 거란 걸 믿었어요. 그 한 문장을 읽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국민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그 문장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해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기에 수많은 이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 돈보다 원칙을 지키는 외교, 그리고 누구도 뒤에 남기지 않는 결심. 이 모든 게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보여준 가장 강력한 신뢰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카메라는 박서진이 퇴근길에 외교부 정문을 지나며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담습니다. 그녀의 등 뒤엔 대형 전광판이 하나 보입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선명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8시퀀스 우린 국민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태극기가 펄럭이는 하늘을 비추며 천천히 클로즈업 됩니다. 그 위로 저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겹쳐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주 국가란 무엇인가를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지아의 한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체포된 기술자, 눈물 찢던 가족, 침묵하던 정부. 그 순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과연 그들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랜 외교적 인내와 전략, 그리고 단단한 결심 속에서 차근차근 써내려졌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의 아픔, 전쟁의 폐허, 그리고 수많은 굴욕의 외교를 견뎌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 나라. 그게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외교 한 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한 하나의 역사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런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협상에서 자존심을 팔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한 기자로서 이 말을 자신 있게 남깁니다. 한국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조용히 열리는 외교부의 정문. 박서진이 검은 코트를 입고 가방을 손에 든 채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밀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남긴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가 탄 차량이 천천히 청사를 빠져나갈 때 정문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떤 구호도 팻말도 없던 조용한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야말로 대한민국이 국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 온 세상이 공감한 증거였죠. 영상의 끝. 화면이 어두워지고 한 문장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우리는 국민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죠. 국민을 위한 외교, 자존심을 지킨 대한민국의 결정,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모든 드라마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